일곱 번째, 여기 이제 교사로서의 AI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집중력을 갖게 만들었던 부분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교육 심리학자 벤저민 볼룸은 1984년에 40년이 지났네요. 투 시그마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땡땡땡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무려 2배가 높았다는 보고였는데요. 어떤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2배가 높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1대1 수업이라는 것이죠. 1대 다수가 아니라 집단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1대1 수업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1대1로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 모든 어떤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게 교육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대1 수업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집단 교육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교육의 형태를 가진 다양한 어떤 집단의 또 그 너머의 어떤 교육 방식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규모로 적용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일단 너무 큽니다. 결국은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실행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독특하고 강력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바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여기에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쉽게 모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여러 가지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교육 방식 1대1이 가장 탁월하다. 능력이 뛰어나고 쉽게 적용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한 개인 교사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가능할까요? 저는 뭐 이게 되나요? 능력이 뛰어난데 비용이 저렴해. 이 어떤 시스템을 쉽게 적용 가능할 수 있어. 이런 게 있나요? 이거를 찾을 수 있다면요. 교육에서 엄청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AI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AI가 놀랍긴 하지만 아직 교사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교사이신 분들 아직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대체할 수는 없대요. 근데 여러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AI가 학교와 사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편해야 될 변곡점에 도달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AI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는 1970년대인가요? 미국에서의 그 계산기 있잖아요. 공학용 계산기. 이 계산기를 이 어떤 초등학교 클래스나 중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이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20년간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야, 저런 걸로 저렇게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감한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막 따질 때가 아니라 AI는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재편할 변곡점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는요, 학생들이 과제를 했을 때에 전체 학생의 무려 86%가 시험 성적이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주는 그 숙제를 잘 하기만 하면은 시험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45%의 학생만이 과제를 했을 때 성적이 향상을 했습니다. 과제를 했는데 왜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과제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 향상된 비율이 2배로 떨어졌을까? 왜 그럴까요? 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요? 이거 지가 한 게 아니죠.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인터넷에서 과제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뭔가 결과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뚝딱 그냥 한 거예요. 과제를 통한 학습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2017년에 조사한 자료,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쇼킹 놀랐습니다. 15%의 학생이 에세이나 리포트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과제로 제출할 보고서를 구매했다. 저는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저는 뭐 과제 에세이 리포트 같은 거 낼 때 뭐 이렇게 저는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그때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쨌든 짜집기라고 하죠. 뭐
해서 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돈 주고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017년도에는요,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겠죠. 뭐 어떤 나라나 어떤 국가나 뭐 몇 명이 이렇게 했다는 보고는 없어요. 책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어느 정도의 어떤 사례인데 15%가 구매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이미 몇 명이요? 2만 저 이거 보고 진짜 기절했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가 전업으로 에세이를 써서 생계를 유지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엄청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케냐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에서 2만 명의 이 노동자가 지식 생산하는 거죠. 에세이 쓰는 거죠. 이 전업으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활용했냐라는 걸 구매했냐라는 대단하죠. 케냐 한 국가에서 2만 명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로 따졌을 때는 이거 엄청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제는 이런 2만 명의 노동자가 또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AI죠. 학생들은요, AI 때문에 이제는 쓸모없어 보이는 과제를 왜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 그거 뭐 어차피 AI가 다 해주는데 그거 제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귀찮게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겠죠. AI를 학습 동반자, 공동 저자, 팀 동료로 활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더 많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AI가 앞으로의 배움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들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학생들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교육과 관계된 이 당사자, 학교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AI를 쓰게 해야 되냐, 쓰지 못하게 해야 되냐, 책에 나와 있는 계산기 써야 되냐, 쓰지 말아야 되냐, 20년간 싸웠다고요. 여러분 이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서몰리 교수님의 사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서 어떻게 해요? AI를 필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전 세계 탑 클래스의 대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대학교이죠.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좋겠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서몰리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AI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는 뭐예요? 부정행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주 안 좋은 행위를 시키고 있네요. 그런데 그냥 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일단 시켰어요. 네, AI를 통해서 해보게 했어요. 작성된 그 에세이를 AI가 작성한 그 에세이를 학생들이 직접 비평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직접 쓰진 않았더라도 그 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방법이요? 책에는 교묘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육이라면은 AI를 써도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로 저는 공감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가 체득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인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로서의 AI 얘는 정말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때우는 거죠. 그냥 대충 하고 넘기는 것. 이러면 성장하지 않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까? 그게 된다면은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나눌 건데요. 뒤에 내용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다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229페이지에 허용과 책임이라는 요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용, 내가 얼만큼 그것을 또한 허용하는가. 근데 반드시 이 허용하는 이거 양에 따라서 책임도 똑같은 양으로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땐 하고요. 뒤에 발뺌하면 안 되죠.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책임감을 훈련해야 된다. 230페이지 AI 문해 교육이란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AI 문해 교육. 예전에 뭐 문해력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문해력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앞에 하나 더 붙어요. AI 문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AI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내가 활용할 것인지 소위 써먹을 것인지 이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232페이지에 생각의 사슬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234페이지에 또 하나의 팁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면요. 좋은
답을 얻게 돼요. 숨을 깊게 쉬고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엄청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답이 나온대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참 너무 놀랍습니다. 어쨌든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36페이지에 거꾸로 교실이라는 요 이제 한 단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능동적 학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요, 억지로 하게 된다면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해야지 내 것이 됩니다. AI를 통해서 능동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사로서의 AI 부분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잘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양질의 것들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듀얼 브레인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보내시고요. 멋지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